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덮친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인 어제 핵심 인물인 강내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습니다. 조만간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아마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는 친 이재명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돈봉투 의혹이 이 대표까지 연결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함께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을지 적어도 지금까지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근데 오늘 이성만은 내가 우리 이정근 위원장을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지금 강내구 감사님께서 엄청 보급 투쟁에 애쓰고 계시다. 최일선에 계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당내 의원님들이 10명에서 앞에는 20명까지 감염돼 있을 수 있다는 내가 해야 되면 내부자로 논의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자, 민주당을 덮친 돈봉투 의혹. 지금 이재명 대표 측근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이 대표를 향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들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신문 함께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 중 지금 현재 최소 10명, 많게는 20명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5명 정도는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다, 친 이재명계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측으로 수사가 확대가 될 수도 있다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저희가 이니셜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일단 서울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A 의원이 있고요. 경기도를 지역으로 하고 있는 3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1명의 의원이 있는데 이렇게 5명이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것은 돈봉투를 윤관석 의원과 이정은 전 사무부총장이 줄 생각도 없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기왕 하는 김에 기왕 돈 뿌리는 거 우리도 좀 주소 이렇게 얘기를 한 의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송영길계 의원인 두 사람, B씨 의원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친명계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냥 이왕 돈 뿌리는 거 나도 좀 챙겨주소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승희 교수님 어떻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당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렸던 2021년 5월 2일로 돌아가면 네. 말이죠. 4월 말경에 그때 박빙의 승부를 펼칩니다. 세 후보가 그때 여론조사상 30% 초반이 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이때 그때 이제 이 돈봉투 말하자면 그때 이제 등장 의혹이 녹취록도 대부분 그때 집중합니다. 그때 돈이 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최종 결과는 송영길 후보가 35.60 그다음에 바로 친문의 홍영표 후보가 35.01 우리가 아는 바대로 0.59로 이겼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대의원에서는 그 송영길 이 송영길 후보가 대의원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홍영표 후보가 이겼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막판에 등장하는 대의원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녹취록에 등장하는 게 그게 이 부분과 연동이 돼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정말 초반에 조직이 없었던 이 송영길 대표 측에 이재명 대표 측의 조직이 연동되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마지막 뒤집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정치 평론하는 분들 사이에는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과연 이 사건이 이제 돈을 받은 사람들이야 법률적 책임을 지겠지만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당선된 후에 이심송심, 이재명의 마음이 네. 곧 송영길의 마음이다. 그리고 대선 패배 직후 바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그 지역구를 물려받는 이재명 대표가 또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짜여진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진행됐던 이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설령 이 돈과 관련이 없어서 직접적인 수수는 안 했기 때문에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시 이때 상황이 바뀌었더라면 지금의 대선 후보도 이재명 대표가 아닐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매우 민주당에 바뀔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당 내용에 연결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심 송심이라고 해서 이 대표의 마음이 이재명의 마음이 송영길의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당시 경선도 했었고 그리고 당 대표 선거도 치렀습니다. 그 이후에 당연히 송영길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후보 경선 유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었죠.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저랑은 오랜 민주당 동지이고 성남시 행정을 했던 우리 이재명 후보님과의 여러 가지 그런 동병상련이 있었습니다. 원팀으로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그래서 마침내 내년 대선에 국민의 힘을 다시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아주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신데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는 당 경선과 관련돼서도 큰 무리 없이 저는 살짝 그 불만이 없진 않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쯤 이번 주 주중으로 아마 민주당에서는 한 팀을 만들어서 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과연 자체 조사만으로 이게 깨끗하게 그리고 의혹의 여지가 남지 않게끔 뭔가 사실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사실 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검찰 수사에 대응을 하거나 혹은 인정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사실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자체 TF를 꾸려서 진상 조사를 한다 해도 이게 제대로 결과물이 나올지는 사실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최단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중잣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만약에 민주당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지금 일단 진상조사단의 구성을 어떻게 할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다 외부 인원으로 꾸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민주당에서의 내부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 이것이 제대로 조사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또 민주당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다라는 똑같은 그러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탄을 하다가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되어서는 그러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하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꾸렸을 때 어떠한 결론이 나와도 비판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어서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스스로도 지금 문제고 어떻게 구성을 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가 지금 난관에 봉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전 비서관님, 일단 민주당에서는 분위기가 뭐 보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걸 보면 수억도 아니고 고작 300만 원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아야 하냐 뭐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좀 본인의 발언이 갖는 무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오히려 녹취록이 이제 전면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당 안에는 뭐 위기감도 굉장히 고조가 된 상황이고 네. 이 논란에 대해서 소위 말해 돈봉투 뭐 살포 논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검찰의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건 상당한 소수 의견에 불과하고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냐 마냐와 별개로 네. 이것은 우리 당이 국민들 앞에 제대로 설명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보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뭐 내부 식구를 감싸는 뭐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거나 이런 기류보다는 네. 어쨌든 지금 강선우 대변인이 15일에 밝힌 것처럼 이번 주 내에는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당 안에서도 좀 적극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쩐당대회 했다라고 김기현 대표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강민국 대변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돈봉투가 없었다면
과연 이 신성이 만들어졌을까 의문입니다. 송영길이 대표가 되어야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2021년 5월의 송영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재명도 없었기에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에 대해 그토록 침묵하는 것입니까? 자, 그리고 송영길 대표, 지금 송영길 전 대표죠.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7월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소환 통보를 한다 하더라도 돌아올 생각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게다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로 선을 긋고 자신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자신의 측근인 걸 인정하면서도 그의 일탈을 알지 못했다,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정도에서만 어떤 유감의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 대표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걸 시사하는 정황들이 녹취록에는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내가 그냥. 송이 있을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근데 오늘 이성만은 내가 우리 이정근 위원장을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들어온 걸 대략적으로 저 송한테는 한번 살짝 얘기해 줘야지. 자, 이성만 의원이 얘기한 거 들으신 대로 송 있을 때 같이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송한테는 살짝 이야기를 해줘야지라고 강래구 씨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녹취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전 대표 계속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국민 입장에서? 글쎄요, 이게 뭐 부인한다고 부인이 될까요? 저는 뭐 녹취록 내용도 송영길 대표와 이 돈봉투 살포 의혹의 연계성을 강하게 시사하지만, 이 녹취록이 나오기 이전에도 네. 이 이정근 씨와 윤관석 의원이 받은 직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송영길 그 당시에 후보 캠프에서 뭐 이정근 씨도 마찬가지고 윤관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봉사활동으로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이 둘이 받았던 직책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 윤관석 의원은 사무총장이거든요. 네. 이정근 이 지역위원장은 사무부총장입니다. 결국 당 안에서 또 돈 관리를 하는 직책들을 맡게 됐다라는 의미예요. 송영길 대표는 캠프 차원에서 돈이 오고 갔는지를 몰랐다고 부인할 수는 있겠지만은 송영길 대표가 직접 하필이면 그 두 분을 돈 관리를 하는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자리에 직접 임명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다 그랬을 때 송영길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몰랐다고 치더라도 과연 여기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만 지느냐, 정치적 책임만 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고 실제로 이들이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를 살포했다라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신승으로 당선됐다. 이런 의혹도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녹취록은 사실상 저는 거의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증거라고 보고, 그 전에 있던 모든 정황들이 사실은 송영길 대표를 향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되고, 지금 파리에서 7월까지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당의 그 전직 당대표였고 민주당을 생각한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와서 조사를 받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사법적 어떤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송영길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라는 증거가 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정근 부위원장이 검찰에서 네. 굉장히 적극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녹취록에서 예를 들면은 뭐 강래구 감사와 했던 내용이라든지 이정근 부위원장이 했던 얘기 같은 경우에는 송 대표의 언급이 나오긴 하지만 송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는 이성만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송 대표와 같이 있을 때 얘기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가 계속해서 프랑스에 머물면서 이것은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선을 긋기에는 점점 더 송영길 대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아직은 한 5천 개 정도의 녹취록만을 열람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더욱더 증거들이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이 터지기 전에 지금 현재 이 터져 있는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연루자들과 함께 송영길 전 대표가 해외 여행을 가는
그런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중국 상해에 지난 과거에 갔던 적이 있는데 전당대회 2년 전에 그러면 2019년이겠죠? 송영길 전 대표 얼굴 보이고 그 옆에 윤관석 의원 얼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얼굴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강래구 씨도 돈을 8천만 원이나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강래구 씨도 저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 물론 뭐 저 때부터 이 돈봉투를 만들려고 했던 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오랜 기간 저들은 함께 정치 생활을 이어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서초구에 벌써 4번이나 출마했는데 4번 다 낙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공천을 받았고 그리고 항상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전 부총장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또 도와줬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모습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정근 후보가 3번이나 여기서 출마해서 낙선해가지고 출마할 때마다 와서 제가 지원 유세를 했는데 서초를 지키고 있는 우리 이정근 위원장 이정근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집권당에 들어와서 저 송영길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정근 후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어찌됐든 여러 가지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으면서도 본인의 어떤 마음도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내 분위기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봤더니 친 이재명계와 또 비이재명계의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번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을 두고 서로 계파들 간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일단 친 이재명계들은 차라리 잘 됐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내 리스크를 모조리 떠안고 있는데 이걸 양분할 수 있고 그리고 당내 의원들을 모두 리스크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돈봉투 사건이 터져서 오히려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비이재명계 쪽에서는 이것 또한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된 마당에 다음 1년 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서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분, 빌미를 제공해 줬다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는 속으로는 서로 좀 반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 박선미 비서관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런 돈봉투 의혹이 상당히 당을 부패하고 구태스러운 집단으로 보이게 하는데 한몫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안을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려서 당의 위기를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활용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 제가 봤을 때 자체적인 진상조사도 빨리 결론을 지어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 또는 자발적인 탈당 또는 제명, 징계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민주당이 강도 높게 우리 안에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변화를 꾀해야만이 제가 봤을 때 이 난국을 돌파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각자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매여서 정치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거나 뭐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번 논란은 더 독이 될 것이고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민주당이 정말 쇄신하고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마음을 지금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것을 무언가의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을 태하는 태도가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별도로 우리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이렇게 노출된다 그러면 우리가 일심 대오, 단일 대오로 우리가 일심동체로 싸워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적인 기대감을 가질 겁니다. 당 전체가 사법의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는 건 별개로 치더라도 최소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얘기는 개인적으로 안 나올 테고 당 전체가 이걸 방어해야 될 거다. 정치 탄압에 대한 명분이 더 생겼다 이렇게 반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단견이고요. 또 하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럼 이번에 최소한 돈 받았던 사람들 10여 명, 20명 얘기 나오는데 이분들 만일 유죄 판결 받으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마할 수가 없어요. 그럼 1, 20명이 물갈이가 되면 이 물갈이 폭이 더 커질 겁니다. 정치 쇄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될 겁니다. 이런 또 희망적인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제 간판을 바꾼 총선으로 우리가 치를 수 있겠다.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유불리를 따지면은 우리가 소탐대시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뭐 박성민 비서관 전 말 잘했지만 저는 민주당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먼저 국민 앞에 고백하는 것, 그다음에 정말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줬고 정치 문화를 뒤로 돌렸던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는 것, 그리고 폐허가 된 위에서 새 출발하겠다, 이렇게 패족의 심정으로 여길 접근해야지, 이거는 한쪽에선 유리, 한쪽에선 불리,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서는 저는 이 민주당의 미래가 1년 남은 총선 앞에서 저는 정말 바람 앞에 등 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1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일단 기소가 됐고 1심 판결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건 징역 3년이었지만 법원에서 재판부는 그보다 더 형량이 센 4년 6개월을 선고했던 게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그렇게 시작된 돈봉투 의혹 사건이지만 사실 그 전에도 이미 예고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지난해 9월에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작년 9월에 이정근 구속영장 실질심사 직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정근 전 위원장이 만약에 구속된다면 피바람이 불 것이다. 피바람이 불 것이다. 민주당은 이 심각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모양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서는 뭐 크게 개의치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고 민주당을 집어 삼킬 만한 그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때 했던 이 지난해 9월 달에 했던 이 4줄짜리 이 글이 그렇게 가볍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자, 검찰 수사 초기만 해도 사실 이정근 전 부총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이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검찰과 어떤 거래를 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도 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홍천 민주당 의원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2008년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박유태 당시 후보가 300만 원 돈봉투 돌린 걸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 300만 원이 사실이라면 300만 원 최소 10명, 뭐 50만 원 최소 뭐 수십 명이라고 하면 최소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다 훨씬 더 세지 않겠습니까? 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검찰이 구형하는 형량은 한 5년 정도 예상을 했는데 3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검찰 자체가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구형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조홍천 의원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보이십니까, 전혜연 변호사님? 이게 지금 이제 플리바게닝이라고 해가지고 그 형량을 협상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0억을 수수했다.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형량이 낮다는 거예요. 검찰의 구형량이. 여기에다가 보통은 검찰의 구형량이 판결 선고 형량보다 높아야 되는데 네. 검찰의 구형량이 3년이었는데 판결이 오히려 더 높은 4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법조계에서는 낮은 형량을 검찰에 구형을 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에 이정근 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협조를 하는 것으로 바뀌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녹취록이라든지 녹취록은 물론 압수수색에서 나왔습니다만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 녹취록에서 뭐 이러한 내용은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그 당시의 내용이었다라든지 성씨만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 성씨와 관련된 사람의 이름까지 얘기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플리바게닝이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만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을 때에는 형량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만약에 그랬다면 이전 부총장이 입장을 바꾼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구속 상태에서의 어떤 괴로움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개인의 이탈로 치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반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게다가 제가
지금 이 이정근 사법 리스크가 훨씬 민주당에 크게 파장을 미칠 것 같다라는 것은 일단 송영길 대표도 무언가를 감지를 했는지 조금 꼬리 자르기 하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개인 일탈이라고 치부를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정근 씨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근 씨가 돈 봉투를 돌렸다라는 그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게 본인이 부자 되자고 돌렸던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송영길이라는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이런 범죄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돈을 돌렸다라는 것인데 송영길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탈이라는 말 자체에도 이미 이정근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얘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정근 씨의 개인의 잘못이다, 개인의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정근 씨 입장에서는 속상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검찰에서 많은 진술들을 했을 가능성들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고요. 네. 게다가 이 사법 리스크라고 불릴 만한 이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을 통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방식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하게 조사를 하고 훨씬 더 강하게 추궁을 하고 네. 때로는 탈당, 제명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그러면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 이정근 씨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아니 당대표부터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부결시키는데 왜 우리만 철저히 조사하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정근 씨는 굉장히 좀 소외된 느낌이 들 거다. 본인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거다.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돈봉투 사건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겨레 신문 사설과 그리고 조선일보 사설을 비교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돈봉투 전당대회 통화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걸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뻔뻔하게 말을 하느냐라고 조선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뭐 300만 원 갖고 왜 그러느냐. 그리고 녹취도 조작될 수 있다. 지금 녹취가 303만 개 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걸 추려도 2,000개 이상이라고 나오는데 그 정도 할 거면 이거 습관적으로 자동 녹음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조작됐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녹취 자체가 조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부패 불감증에 걸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리고 요즘 민주당은 뭔가 당의 인사들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올 때마다 정치 탄압이다. 야당 죽이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습관적으로 말버릇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조선일보는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톤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진상조사 나선 민주당, 당의 명운을 걸고 규명하라. 어쨌든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는 당연히 당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벌써 시기가 5일이나 지났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조사를 한다 한들 이게 과연 국민들의 의혹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을 만한 정확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건데요. 일단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 등 현재까지 드러난 돈봉투 살포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하고 검찰 수사와 별개로 민주당 스스로 엄청 엄정하게 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지금 조금 전에 박성민 전 비서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새로 환골 탈퇴한다는 생각으로 분골쇄신한다는 생각으로 해야만 그래도 국민들이 조금 납득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기에는 명백한 정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정확한 건 녹취 파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이상민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목소리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민주당을 탄압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적 의심도 든다 이거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인 만큼 이재명 대표 지금 입장 할게요. 본인이 문제가 어떻든 간에 그 관계없이 이 문제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죠. 온정주의가 깃들어가지고 해야 될 거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있으면 정말 그야말로 당 전체를 그냥 붕괴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자, 지금 총선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상태로 민주당이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분위기가 일단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좀 섰습니까? 예, 앞서 우리가 이제 여러 논의를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중에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네. 그것이 그 위원회 구성이 외부에서 위원들을 이제 외부의 위원들로 꾸릴 것이냐, 네, 아니면 뭐 내부에서 할 것이냐 이런 형태 자체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말 중에도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리지 않았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주 중에 비공개 최고위를 거쳐서 월수금에 저희가 최고위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 앞전후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형태를 결정하고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뭐 조사의 결과를 어떻게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브리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전 아마 오늘 중에 좀 심도 깊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주말 중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일단 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체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 논란이 나왔을 때에 조금 더 초기에 빠르게 이제 입장을 밝히고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당 안에서부터 먼저 우리 식구여도 제 식구 감싸기 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떳떳하게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녹취록이 이제 적나라하게 공개가 되면서 사실은 당이 어떻게 더 액션을 취하기가 좀 모호해진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판단을 끝내셨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전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번 주 중이라도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당 안에서 뭐 검찰의 야당 탄압이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는 많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원들 역시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뭔가 지나치게 옹호하거나 아니면 당에 있는 의원들이 무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수가 적어진 걸로 보아 당 안에서도 이 논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뭐 검찰 탓을 하거나 뭐 야당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기에는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시각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속보자막 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재명 당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조기 귀국을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요청했는데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전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이게 지금 아침에 최고위 회의에서 이걸로 결정지었다라는 말을 공개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이제 결정사항인데 뭐 송영길 대표가 충분히 저는 공인으로서 더구나 전직 당대표로서 이 무게를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말하자면 끌고 가가지고는 이거는 민주당에게 매우 불리한 정치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뭐 야당 탄압이라든가 정권에 의한 뭐 사법살인이라든가 이런 논리가 전혀 먹혀들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국민적 공분이 번져나가고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 들어옴으로써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결자이제 심정으로 가야 된다. 저는 위기감의 반영이라고 보고요. 송영길 전 대표도 본인이 직전 당대표고 그다음에 최소한 정말 중진 의원이라는 어떤 건 무게감다운 그런 행보를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뭐 7월 귀국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송 전 대표도 빠른 귀국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으로 몰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려 끼쳐드려서 깊이 사과드린다라는 메시지도 이재명 대표는 냈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할 것이다. 송영길 전 대표에게 이재명 당대표가 조기 귀국할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송 전 대표의 답변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 답변까지 듣고 최고위에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들었다면 아마 조기 귀국 요청했고 거기에 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멘트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은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일단 대리인을 통해서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걸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아침 최고위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민주당 상황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개 활동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서 벌써 11건,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김 여사가 소화한 일정이 무려 7건 집중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있는데 자, 정말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인데요. 근데 이 일정 중에서 지난 13일에 국가보훈처가 마련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몰 그리고 순직 군경 자녀를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행사였는데 당시 순직 경찰 유재국 경위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를 안아주는 사진을 촬영했는데 바로 지금 보여드릴 이 사진입니다. 자,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이 사진을 놓고 비판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비판이 나왔습니까? 네, 저 사진에 대해서 이제 악성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어떤 댓글이냐? 애가 발버둥을 치고 있다.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로 안아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 아이의 엄마가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원래는 미리 와서 이제 한 유튜버가 아이랑 놀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낯을 가리는데 원래는 영부인이 안아줄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안아주고 싶다. 왜냐하면 저때가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전에는 엄마를 안아줬었는데 아이를 키우는 얼마나 힘드냐. 근데 이번에는 아이를 안아주고 싶다라고 해서 아이를 안아주는 장면이었는데 아이가 원래 낯을 가리는데도 낯을 가리지 않고 아이가 안겨서 눈을 맞추면서 활짝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악성 댓글이 달린 것이 마음이 많이 아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서로 이제 진영이 다르고 진영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저 가족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순직한 그러한 영웅의 가족이에요. 유가족인데 저런 유가족에 대한 영부인의 행사까지에 대해서도 진영 논리로 비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나서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어떤 목소리 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화보 전시회라도 준비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의 화보 촬영 놀이가 더는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조용한 내조는 없고 공적 권력을 동원한 사적 욕심 채우기만 보입니다. 자, 민주당의 지적은 저렇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저 지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제 야당 입장에서 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뭐 일견 이해가 됩니다만서도 민주당의 어떤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요한 공격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사실은 좀 이제는 식상하다는 생각까지 좀 듭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사진 관련된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도 제가 관련돼서 좀 찾아봤더니 실제로 그 아이는 그 강직성 내성마비여가지고 오히려 불편한 아이였고. 사람을 만나서 기분이 좋으면 오히려 몸이 좀 굳는 그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무조건 김건희 여사가 움직였으면 그것은 뭐 사적 남용, 국권력의 사적 남용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다가가는 감정 같은 것들이 이제는 좀 반감 같은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뭐 야당 입장에서 뭐 정부 여당 비판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어떤 인신공격성 비판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민주당한테 역풍이 됐고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비판할 걸 비판해라 뭐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었죠. 새 의전비서관으로 김승희 선임행정관을 승진시켰는데요. 이걸 두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김승희 선임행정관, 김건희 여사와 과거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또 이를 지적하고 나섰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정부 때도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근무를 한 2년 반 했습니다만은 사실 의전비서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 때 이른바 후보의 PI,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를 홍보 기획을 담당했던 분들이 오거나 아니면은 외교부에 있는 전문 공무원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분들이 기용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주로 난 공식 라인에 말하자면 외교부 쪽에 좀 지원을 받고 싶다면 외교부에서 파견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캠프 때부터 호흡 맞춰온 사람과 함께하겠다면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탁현민 행정관이 승진한 기용도 있어요. 승진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때 무슨 탁현민 행정관이 굉장히 뭐 부적절한 표현을 썼던 책으로 인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은
그 논란 속에서 여가부 장관이 사퇴하고 탁현민 전 행정관이 비서관으로 승진하는 바람에 또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종천 의전 비서관이 사실은 그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의 보좌관 출신인데 네. 전문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의전 비서관을 맡았습니다. 맡아서 하다가 결국 대형 사고도 쳤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동선을 사전 답사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탁자 위를 걸어서 넘어가는 아주 정말 진풍경이 연출해서 책임도 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책임은 음주운전으로 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굳이 저는 뭐 이걸 꺼내들어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그 당시 국정 철학에 대한 반영이고 대통령의 어떤 말하자면 자기 스타일에 대한 그런 그 증명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영부인의 비선 라인이 공적 자리를 차지했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건 너무 과도한 거고 그래서 자꾸 내로남불 소리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임무를 수행해라. 그리고 대통령의 의전을 아주 훌륭하게 다 마무리 지어라.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것으로 지켜보는 것으로 저는 그게 역할이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민 전 비서관. 잘 임무를 수행하면 좋겠죠. 그런데 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저희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영부인의 비선 라인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공적인 자리, 특히 의전비서관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 뭐 대선 캠프 때 잠깐 함께했다는 이유 또는 김건희 여사와 대학원 동기라는 이유로 이렇게 막중한 자리에 가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탁현민 비서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탁현민 비서관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북콘서트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닐 때부터 어떻게 보면 호흡을 맞췄던 사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보면 또 대통령과의 합이 맞고 또 대통령이 이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어느 정도 상쇄됐던 부분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의전비서관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뭔가 대통령과의 엄청난 합이 맞는 인사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영부인과의 개인적인 인연이 좀 강조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야당이 하는 문제 제기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마냥 그렇게 정치 편파적인 문제 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승진한 김승희 선임 행정관은 광고 홍보 대행사 대표 출신인데 여러 가지 뭐 이런 광고와 관련된 홍보와 관련된 일들을 해오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봤을 때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을 최근에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상황 좀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이달 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죠. 근데 이때 군복무를 하다가 다친 현역 그리고 예비역 군인들이 함께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짚어봐 드릴 텐데요. 함께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자, 천안함 함장 장병 그리고 북한의 목함 지뢰에 의해서 다리를 잃은 중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국가에 헌신했던 8명의 군인 8명과 함께 순방길에 동행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북한의 목함 지뢰에 2 다리를 잃은 하재현 예비역 중사 그리고 가운데 K9 자주포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 그리고 맨 마지막 오른쪽에 천안함 폭침 당시 갑판병이었던 전준영 예비역 병장을 포함한 8명이 미국 순방길에 함께 한다고 합니다. 자, 동행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국에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아주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8명과 함께 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 국가에 대한 그 부상 장병들의 무한 책임, 그다음에 애국심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올해가 더군다나 한미동맹 70주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바로 그 보훈부를 차관급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면서 장관급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런 의미도 다지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분들이 워싱턴 DC에 가서 미군의 최고위급 장성들과 함께하는 일부 일정 함께 소화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미리 알려졌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어떤 부상 장병이라든가 보훈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정말 인정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전역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자랑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긍지가 높은 그런 국가인데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하는 국가인 만큼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무한 헌신했던 사람들에게서는 국가가 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메시지를 발신하려고 이렇게 공을 들인 일정을 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위기에 빠진 민주당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당의 돈봉투 파문 때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는
마냥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신조차 여러 사법 리스크에 지금 얽매여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법정에 출석했던 당시 유동규 씨와 다시 한번 대면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출석했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김문기 처장과 따로 통화까지 하셨던데 정말 기억 안 나십니까? 김인섭 씨 영장 심사 있는데 뭐 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선 CCTV 가짜였나요? 유동규 씨 응원합니다. 본인들이 어떤 받아들이 버릴까는 받았으면 좋겠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제 받을 거 있으면 본인들도 책임을 지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김문기 초장한테 직접 칭찬도 하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선수 이름도 넣어서 문자 보내셨던데 기억 안 나실까요? 출장 자명 다 바뀐 거 모르셨을까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 어떤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말로만 민생 이야기한다고 민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난주 금요일 유동규 전 본부장과 2차 법정 대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여러 내용들이 폭로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렇게 유동규 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김문기 전 처장이 제1공단 공원화 사업비 확보 방안, 부재소 특약 추가 방안 등을 작성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안건들을 작성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느냐, 그걸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를 했고 그리고 칭찬도 받았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에게 칭찬도 했었다. 그리고 그 좋아한다는 것을 본인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특히 부재소 특약을 넣은 것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의 시장으로부터 굉장히 잘했다며 칭찬을 받았다고 저한테 와서 자랑했던 게 생각난다. 아까 들었다라는 표현이 제3자를 거쳐서 들었다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고 김문기 전 처장에게 직접 들었다라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재소 특약은 김문기 전 처장이 낸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문기 전 처장이 이 대표를 존경했고 함께하는 걸 좋아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이들의 인간관계인가? 라고 하소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다 아시다시피 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서 나갔던 재판은 이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잘 몰랐다. 하위직 직원이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전까지 나왔던 증언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같이 골프를 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이 골프를 쳤어도 여러 명이 같이 있었고 본인은 같이 눈을 마주치고 사진을 찍은 바도 없고 그 정도로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문기 전 처장이 직접적으로 대면 보고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부재소 특약을 본인이 낸 아이디어로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다면 그러면 제1공원화와 관련되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칭찬을 했다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이 얘기하기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주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신빙성을 잃고 있는 증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31일 1차 법정 대면에서는 시선을 아래로 두고 유동규 씨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눈 한번 마주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완전 달랐습니다. 증언하는 유동규를 수십 초간 응시했고 재판정을 떠날 때는 끝까지 주시했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주시했다. 이건 어떻게 심경 변화가 왔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심경 변화도 약간 있겠지만 여론을 의식한 행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31일 날 열렸던 1차 법정 대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시선을 피했다. 대부분의 그때 언론과 인터넷 언론들이 보도할 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시선을 피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은 이재명 대표가 무언가 유동규 씨와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진실을 게임에서 좀 약간 불리한 그런 측면을 보도하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이번에는 유동규 씨를 아마 정면으로 응시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면서 내가
당신에게 뭐 이렇게 밀리지 않는다. 말하자면 약간 여론전을 의식한 저는 사실 행보를 보여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유동규 씨와 사실 지금 또 일단 기싸움의 형태도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약간 의도도 있는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굉장히 여론을 의식하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히 고려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일환이 아니었던가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안 마주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관계에서 조금 밀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아서 그게 불편해서 두 번째 만남 때는 수십 초간 응시하고 재판정 떠날 때는 사실상 뭐 끝까지 주시했다는 건 좀 째려봤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나 사실관계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법정에 또 기자들도 가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된 행동이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특히 이 대표 측은 이번 재판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면서 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도 유튜브를 통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유동규는 저 증인께.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혼자 하는 거래. 성남시는 관여 안 한대. 아마 성남시 그 당시에 근무했던 모든 공무원들이 아실 겁니다. 1공단 공원화를 가겠다가 이재명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그걸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했다고요? 차라리 이재명이 지금이라도 유동규 바지였다고 외치세요. 그러면 내가 다 뒤집어 써주겠다. 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이 가장 빨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미 수차례 재판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렵게 결론을 내릴 만한 그런 재판도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어떤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재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진술이 불리한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다른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호주 뉴질랜드 9박 10일에 출장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 김문기 전 처장과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통이 큰 나무를 둘러싸고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때 같이 동행을 했는지 뭐 이건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성남시 전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무가 워낙 커서 아마 동행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나무가 워낙 커서 시장님께서 한번 재보자라고 했고 두 사람으로는 이 나무의 통이 워낙 컸기 때문에 부족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김문기를 불렀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쟀다라는 겁니다. 동행했던 직원이 이렇게 출장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콕 집어서 유동규, 김문기 오라 해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민석 위원님?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저 성남시 직원의 말이 참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 유동규와 김문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당시 이제 이재명 시장이 조금 친근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김문기, 유동규 같이 합시다 이렇게 근방에서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두 명을 찍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진술의 신빙성은 우리가 여기서 다 따지기는 어렵지만은 문제는 이런 것이죠. 결국 이후에 나왔던 호주 출장 사진들을 쭉 보게 되면은 몰랐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이상할 정도로 누구나 이재명 당시 이제 성남시장은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라고 볼 정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남시 직원의 그 진술이 아니어도 저는 충분히 이재명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문기 처장도 그렇고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남시에서 일개 직원으로서 일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동을 설계하고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극구 모른다라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 전까지 나왔던 진술들, 유동규 씨의 어떤 진술의 일관성들, 그다음에 성남시 직원의 이야기, 사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이 잘 판단해 주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주 출장 당시에 여러 가지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시 함께 출장 왔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게 어떤 목적이었느냐라고 검찰이
성남시 전 직원에게 질문을 합니다. 2015년 1월 호주 출장이 관광 위주라서 공무 출장 아니라는 생각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 출장 전에 출장 기획 부서에 여행 계획서를 비밀이라며 주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관광 위주의 출장이라고 생각했고 공무 출장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성남시 직원들의 어떤 불리한 어떤 진술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할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아마 판결이 다른 재판들보다는 좀 일찍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수사도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데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재명 대표와도 꽤나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는 그 김인섭 씨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이 대표로 향해 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건데 과거 측근이었냐, 친분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인섭 씨는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하나씩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수상한 행적이 한두 개가 아닌데 저희가 어제 TV조선 단독으로 보도도 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당대표와 김인섭 씨가 2016년 말 12월 말에 경북 안동에 함께 갔던 정황이 있습니다. 뭔가 두 사람이 친하지 않다. 그리고 교류가 끊긴 상태였다. 그리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장하고 있는데 함께 경북 안동에 동행했던 정황도 있고 그리고 2014년부터 1년 동안 무려 정진상 전 실장과 함께 300차례에 넘는 통화를 했었다. 한 번도 300차례라는 건 그 통화 한 차례 횟수가 얼마나 길고 짧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했다. 거의 하루에 1년 내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통화를 했다라는 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인섭 전 대표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성남시 백현동과 관련되어서 원래는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거부를 했었는데 이 김인섭 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 4단계 상향 조정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 당시에 성남시의 로비스트로 활동을 했느냐, 즉 이재명 대표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느냐가 지금 이제 핵심으로 수사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원래는 김인섭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은 2010년 이후로는 이재명 대표와 멀어졌다.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선일보의 보도에 보면은 2016년도 12월 말에 경북 안동에 동행을 했던 같은 시기에 있었던 정황이 나왔다는 거예요. 김인섭 대표는 그냥 여행을 갔다라고 하지만 같은 시기에 이재명 대표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전 실장과 300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인으로서 통화했다고 하기엔 굉장히 많은 횟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인섭 대표의 진술이 이재명 대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점점 더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바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점점 더 김인섭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검찰의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민 전 비서관님. 근데 그 안동에 동행했다라는 단독 보도 기사를 저도 읽기는 했습니다만 네.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같은 시기에 안동이라는 한 지역에 같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같은 숙소를 묵거나 뭐 같은 음식점에 있었거나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똑같은 장소에 구체적으로 있었다라는 보도는 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시기에 안동에 있었다라는 것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만으로 과연 이것이 뭐 왕래가 구체적으로 있었다라고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되느냐라는 게 좀 의문이고, 그러니까 한 가지 이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 간의 말이 일치하는 부분은 그 같이 사이가 멀어진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똑같습니다. 김인섭 씨 역시도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는 사이가 좀 안 좋아져서 멀어졌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김인섭 씨가 성남 시장 선거를 도왔던 건 사실이나 그 뒤에는 나와 왕래가 없었고 내가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둘이 사이가 멀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시점 자체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안동에 있었던 그날의 여행 또는 일정만으로 이것이 마치 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었고 왕래가 지속되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과도한 추정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놓치면
안 되는 아까운 그런 뉴스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서울 김포를 잇는 김포 골드라인 잘 아시죠? 이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불편함과 또 각종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륙 양용 버스가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물 위를 다니는 버스를 얘기합니다. 한강을 건너가겠다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현실성 있는 대안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워낙 그 인구가 50만인 김포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김포 골드라인이 겨우 2량 열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옥철을 넘어서 이게 사실 압사 위험까지 있다는 지금 주민들의 민원과 고통이 너무 잇따르니까 이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사실 이 아이디어는 이게 2017년, 15년 다 추진했던 아이디어들입니다. 근데 다만 그때는 관광용이었는데 이번에 다른 것은 이건 출퇴근용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이게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사실 그때도 이게 수익성 이런 문제 때문에 검토되다가 폐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급해서 나온 사안이지만 저는 이게 아이디어 차원은 되지만 이게 현실화되려면은 그 빠르게 지금 또 이 여기에 대해서 인프라가 또 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그럼 시민들이 어떻게 또 한강 선착장까지 이동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아직 이게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습니다만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이 불필요를 좀 해소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전철을 늘리든가 하는 것들도 뭐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워낙 급하니까 이게 아이디어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이걸 현실화시키려면 경기도와 서울시 그다음에 국토부까지 한 목소리로 규제서부터 이게 처리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완스톱으로 처리하려면은 조금 좀 여론을 좀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한강변까지 버스 타고 가서 거기서 이 수륙 양용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또 한강 반대편 한강변에 내려서 다시금 또 버스를 타고 이동한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복잡한 건 하지 않겠다. 처음부터 버스를 타고 시내를 운영하다가 자연스럽게 강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 버스가 강을 나오면 다시 도로를 달리는 뭐 이런 수륙 양용 버스를 이번에는 도입하겠다.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에도 검토가 됐고 실제로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관광용이긴 했습니다만 그 또한 경영난으로 사실 5개월 만에 영업을 중단했던 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최강 변호사님 시민들의 반응도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면서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뭐 무료 셔틀버스 운용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무료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골드라인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차가 너무 많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전용 도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너무 밀려서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방금 보신 이 수륙 양용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도로에서부터 타고 간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한강공원에 근접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한강공원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 그 혼잡함을 좀 해결하는 방안을 좀 실효성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혼잡하고 수륙 양용 버스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안이 나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핵심인 건 시민들의 불편함 때문입니다.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잠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밀집도가 강하다 보니까 한 정거장 가면 온 식은땀이 나고 몸이 그냥 짜부러져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 발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지각하니까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죠. 이걸 타야죠. 자,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 김포 골드라인 탑승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그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씩 들어가 주세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아주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수륙 양용 버스 말고 이 9호선 골드라인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걸 예전에 푸시맨이란 거 기억하시죠? 아마 과거에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을 밀어주는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바깥에서 사람을 탑승하라고 밀어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커팅맨을 배치해서
뭐 아마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단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자체 인력을 우선 배치를 해서 커팅맨을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역산의 이동 동선을 분리를 하고 환승 구간 안내 등 이런 업무를 맡으면서 혼잡을 좀 분산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저게 출퇴근 때가 문제거든요. 그럼 출퇴근 시간에는 모두 다 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저 차를 타고 출근 시간에 맞추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커팅맨이 저기에 배치된다고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 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밀면은 지금 나가는 것처럼 압사 사고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체 접촉도 필요하고 또 안에 있는 사람 더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커트해주는 이 커팅맨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팅맨의 말을 시민들이 얼마나 잘 들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선거 유세하던 중에 테러당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지는 않았는데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誰もリュックら背負ってないやん。だからその人だけやほとんど多分リュック背負ってんの。卑劣な蛮行であり、決して許すことはできないと思っています。자,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기시다 총리를 향해서 20대 남성이 사제폭탄을 투척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한 30cm 정도 되는 길이의 저 사제폭탄이 기시다 총리 1m 옆에 떨어진 겁니다. 하마터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 정도까지 저 20대 남성이 접근할 수 있을 만큼 경우가 그렇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김준선 위원님, 저 정도 경우라면 앞으로 이제 다음 달에 있을 G7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 히로시마에 갈 건데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과거에 이제 아베 총리가 피격을 당했을 때도 보게 되면 뒤가 완전히 비어 있었거든요. 아베 총리가 이렇게 유세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였죠. 네, 젊은 남성이 와서 뒤에서 총을 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다 할 그 경호체계가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무방비로 당했던 일들이 있었고 지금 마찬가지로 기시다 총리 역시도 어떤 군중 속에서 그냥 폭탄을 투척을 했었던 거고 자칫 잘못하면 한 10초만 만약에 늦었다고 한다 그러면 기시다 총리도 유명을 달리했을 수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단순히 기시다 총리뿐만 아니라 G7이 열리게 되면 각국의 정상들이 그것도 어떤 강대국들의 정상들이 다 모이게 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저 정도의 허술한 경호체계가 있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참여를 하게 될 텐데 네.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경호체계를 갖춰야 될 테고 지금 나오는 저 경호체계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 경우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통제만 했어도 됐을 거고 최소한의 어떤 소지품 체크만 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네. 훨씬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베 전 총리가 피격당한 지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허술한 경호를 보여주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우려를 걱정하게끔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